한국도 그리스 된다. 불과 몇 년 전 언론을 도배하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 형제를 망친 주범은 복지가 아니라 고소득자의 탈세였죠. 난민 인정 비율 1%대로 한 해 100명 남짓되는 난민만 받는 나라에서 난민을 100만 명 단위로 받아들인 독일을 사례로 들은 것은, 그것도 심사를 거친 후에는 채 10명 남짓할 난민 숫자를 두고 국가 무슬림화가 진행될 거라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 타령하면 그리스 된다며 복지 자체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협박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공포를 먹고 사는 전형적인 극우의 선전 방식입니다. 난민 문제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보편 인권의 문제고, 이 보편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게 극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극우의 집권을 막으려고 진보 보수가 연대하기도 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을 들어 현직 대통령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탄핵시킨 게 우리입니다. 이 정도 숫자의 난민을 두고 국가 무슬림화를 거론하는 과장, 협박이 우리 정도의 나라에서 먹힌다면, 난민에 대한 우려를 그런 수준에서밖에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국제 뉴스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말이죠.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 이게 이민족과 산 역사가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이슬람 문화권과 접촉면도 거의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난민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부수익 배타적이었어요. 원래부터. 예, 원래부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민 인정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예, 우리가 속하는데, 그래서 이 난민 문제에 1차적으로 공포심이 드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찬반이 6대4 정도로 난민 받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거, 그것도 뭐 저는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휴가 갔다 와서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대목이 뭐냐면, 그런 이제 1차적인 공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경제 수준도 되고 교육 수준도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한 해 1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두고, 독일처럼 100만 명쯤 되면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받아들인 숫자가 140만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는 받아들인 숫자는 한 해에 100명도 안 돼요. 네, 근데 네. 그와 관련된 굉장히 과장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너무 과장됐어요. 네, 가짜뉴스도 많고요. 제주도 500명이라고 하는데 난민 인정 비율 보면 10명 될까? 나중에 인정되면? 네, 아직 심사 중이고요. 다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비율이면 10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이슬람 강간 문화 그 자체도 문제인 발상이지만, 이슬람 강간 문화가 들어온다, 이런 게시물이 온라인 도배가 됐어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난민 문제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거의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대단히 공격적인 댓글들을 달아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뭐 6대4 정도 여론이면 6대4 정도 치열한 논란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러운데, 난민에 대해서, 난민 문제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네가 뭘 모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공격. 이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더라. 단기간 내에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 게시판 문화, 제가 오랜 세월 인터넷 첫 번째 우리나라 온라인 여론을, 매체를 만든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혹은 뭐 온라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거꾸로. 근데 그런 이상한 사례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기무사로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으로만 무성했던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국방부 TF가 밝힌 건데요. 관련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 활동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건데요. 구체적인 문건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이라는 문서에서는요. 이들의 활동 동향과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 중도로 분류했습니다. 또 실제 내용들을 보면 가족들 중에서 2명이 아주 강경하다라면서 나머지는 온건한데 강경한 2사람에게 끌려다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요.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면서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서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민간인들 사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게다가 국정원의 사찰하고도 또 다른 것이. 그렇죠. 기무사입니다. 예, 군의 정보기관, 방첩기관이 아니 왜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을 합니까? 이게 게다가 보면은 이 관련 집회에 대해서 종북세 맞불 집회라고 이게 세월호 관련 유가족 혹은 그 지리 단체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해요. 이 정신병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런 그 정보기관들이 국민을 상대하는 방식은 이게 정신병자지 뭡니까? 네, 당시 구조에는 기민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대처, 그러니까 소위 공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방첩부대가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유가족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유가족들과 그 지지 집회를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심지어 관련된 정보들을 주면서요. 맞불 집회를 여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기무사가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 네, 심지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문건들이 꽤 나왔는데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렇겠죠. 예. 이게 국정원도 이랬다면 당연히 국정원 해체해야 된다 말이 나올 정도인데 군의 방첩기관이 그 기무사가 심지어는 단원고 학교에도 보내가지고 그걸 사찰했다는 거 아니면 고등학교에 보내가지고. 네. 기무활동관을 배치해서 일일 보고를 하게 했던 정황까지도요. 문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현장이었던 팽목항에도 있었고요. 참. 네. 하여튼 이런 모임이나 집회를 종북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걸 기무사가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런 집회를 이제 억누르려고 맞불 집회 보수단체 이 보수단체들이 결국은 정경련이라는 이런 곳에 돈을 받아서 이후에는 또 그러한 사실까지도 있는데요. 삼성이 이런 데 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게 이제야 그 일부가 밝혀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가. 문건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건데요. 이제까지도 의혹으로 있었지만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붙었었는데요. 이제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취재기자와 함께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는요. 네, 미국 백악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5일 북한으로 출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지도자와 담당 팀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발표했는데 국무부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7일에서 8일 도쿄에서 한일 관리들을 만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그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네. 미국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닌데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2라운드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유엔 합니다. 총회. 그렇습니다. 9월 몇 번째 화요일인가 열려요? 네, 9월 세 번째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저를 이제 북미 관계 준 전문가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어제 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음날 미국 매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그 경제 이 시대를 기점으로 경제 제재 일부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러자면 이제 전제가 북한이 이 이전에 뭔가를 또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겠죠. 네, 조치들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됩니다. 자, 저를 준 전문가라고 불러주시고요, 꼭.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오늘 미국 매체가 이런 뉴스를 냈다는 걸 전해드리고, 그 외에, 네, 월드컵 소식을 잠깐 전해가지고. 예. 네. 월드컵 희소식이 있거든요. 잠깐 전해서.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할까요? 자, 우리, 남쪽에서도 북한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예. 네, 농구 관련된 소식인데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남측 방북단이 100명 정도가 오늘 군용기를 타고 방북하게 됩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는 지난 2003년 10월 달에 열리고요. 15년 만인데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인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첫 경기가 대부분 축구 경기가 될 거라고 뭐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전망했을 텐데 농구입니다. 농구.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농구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 보고 반한 게 아닌가 제가 추정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예, 내일도 하고요. 내일 모레도 합니다. 네. 내일에는 첫 경기인데요. 남북이 혼합으로 팀을 짜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일에는 남녀 선수별로 남북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참 김정은 위원장 시대가 이전 북한 시대가 굉장히 다른 게 다시 한번 농구 경기를 한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예. 어쨌든 친선 경기가 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남부 선수를 섞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남북 각각 그렇죠. 경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 내에서 농구 경기는 규칙이 좀 다른 걸로 알아요. 그 규칙대로 할지 아니면 국제 규칙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농구 경기 규칙 중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버저비터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종료 벨과 함께 날리는 슛. 농구에는 그런 슛이 가끔 있죠. 네, 그렇죠. 그 경우는 그게 뭐 2점 혹은 3점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8점. 네. 거의 막판 홈런 수준인데요. 그렇게 네. 되면요. 네. 경기의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서 뭐 규칙이라는 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방송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방송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우리가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워낙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였기도 하고 관심도 약간 줄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뉴스 하나 정도 더. 예, 대법관 인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김 후보자는 인권과 노동 전문으로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판검사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대법관입니다. 이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관 시스템에서 불만 중에 하나가 법관이 되는 코스라는 게 이제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 사법시험을 매우 잘 치고 연수원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성적 순으로 판사가 된 다음 사회 경험 없이 바로 법관이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 경험이나 뭐 인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그 성수가 없이 바로 굉장히 복잡한 사실 법만으로 삶을 개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 법만으로 다닐 수 없는 그 어떤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다음에야 법관이 되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지금은 현재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는요. 근데 이제 대법관도 법관을 지낸 적 없는 사람으로 처음으로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들이 또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실력도 굉장히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실력 물론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법관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그렇죠.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 네,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월드컵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월드컵 기간인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전입니다. 너무 개인적 관심사 아니실까요? 아니에요. 원래 남의 불행을 즐기면 안 되는 법인데 월드컵에서 라이벌 팀의 불행은 즐겨도 됩니다. 예. 월드컵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성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승부 자체에 몰입해서 원시적 감정을 드러내는 월드컵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새벽에 일본과 벨기에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결과가 어땠느냐? 잠시 결과를 알 수 있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으로 일본이 후반전에 두 골을 경기 시작 5분 만에 넣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일본이 올라가나 했는데 2대2로 따라붙은 이후에 경기 20분 남겨놓고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역전한 겁니다. 3대2죠. 예. 네, 역전한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블랙하우스 녹화하고 새벽에 끝나서 1시간도 못 잤거든요. 이 경기 결과를 보고 피로가 싹 날아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기분이 우울할 때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샤들리 감사합니다. 3대2 자, 역전골. 샤들리 왜 넣었냐고 제가 아까 너무 잘못했어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나스르 샤들리 감사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한준수 해설위원을 잠깐 연결해 볼까 합니다. 연결됐나요? 네, 잠깐 연결하시는 거 맞죠? 네, 잠깐만 연결하겠습니다. 네, 어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10,000원 내기를 했는데, 네, 이거 누구한테 사과하신 겁니까? 네? 누구한테 사과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샤들리 선수가 투입이 될 때, 예, 샤들리 선수와 바뀐 선수가 메르텐스라는 선수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메르텐스 선수가 전반전 그래도 벨기에에서 공격을 잘했던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샤들리를 넣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메르텐스를 빼면서 샤들리 선수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샤들리 선수 왜 넣죠? 이제 이런 코멘트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샤들리 선수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샤들리 선수한테는 샤들리 선수에게는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한 겁니다. 네. 샤들리 선수한테는 사과한 건 이해 갔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 역시 이제 골을 넣어준 샤들리 선수가 저에게는 일단 상당히 좀 득이 되는 일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사실은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아주 장시간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예. 이게 오늘 또 사실은 연장전 승부차기 갈 수 있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준 해설위원의 연장전... 피로감을 덜어줬다. 네. 그거 이틀 연속으로 연장전까지 가는 중계를 하게 되면 저도 그렇고 같이 하는 캐스터 분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피로도가 밀려듭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스태프들도 여기 시간 자정 넘어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연장을 안 간다는 것만으로도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순간적으로 저도 사실 제 본능을 좀 숨길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은 또 패한 팀에게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 해설진의 혹은 중계진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한 감사함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나왔고, 어제 제가 김호준 진행자와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경기는 그래도 벨기에가 액면가 전력이 많이 우세하고 벨기에가 이길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놨는데, 네. 여기서 10,000원 내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예상이 일단 좀 맞아야 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도 샤들리 선수의 골은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드컵에서 라이벌 팀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는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한 그런 마음은 혹시 조금이라도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 배가 아파도 그런 마음을 제가 인격과 인품이 굉장히 고수준의 사람이었으면
제가 그거를 좀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찌됐건, 어제도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는 어쩔 수 없이 또 비교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사실 일본이 경기력이 좋았어요. 일본이 괜찮았습니다. 전술, 그리고 자신들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린 경기를 하면서, 우세한 흐름으로, 사실 2대0까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경기를 굉장히 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의 또 본능이 약간 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벨기에가 전술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간다 싶은 전술을 펴다가 그 첫 번째 헤딩골이 운 좋게 들어간 다음에야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설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벨기에는 사실은 지금 3백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상대할 때는 이런 포지는 오히려 일본도 측면이 강한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백은 사실은 측면 공간 쪽에서 약점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은 요시다 선수를 제외하면은 키 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펠라이니의 고공 능력이라면 사실 선발 기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마르티네스 감독이 그러한 전술을 좀 늦게 펼쳐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고전한 흐름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이 해설한 대로 하자마자 이겼어요. 네, 그래서 역시 펠라이니 선수 넣으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늦자마자 경기가 뒤집어졌고 결과는 뭐 원래 예능에서도 한 10번 던지면은 편집될 때 한 번 정도는 재미있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그냥 그런 정도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이 멘트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써먹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샤들리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네. 샤들리 선수 이 방송 못 듣겠지만 다시 한번 사과. 벨기에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귀국하시면 월드컵 얘기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건데 피파 랭킹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피파 랭킹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라는 것이 산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든가 중요한 대회에서 승점을 쌓게 되면 그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아시아 예선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 피파 랭킹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피파 랭킹 그대로 실력이 또 비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정비례되는 것은 아니고 피파 랭킹은 얼마든지 조직과 전술로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월드컵에도 나타난 특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입증된 게 아닌가. 뭐 숫자상으로는 50이 60이 차이가 나도 경기력이 대등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귀국하시면 꼭, 뒷이야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해설로,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한 기쁨을 2배로 만끽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마지막